제 이력의 첫 출발은 경찰일 겁니다. 그 경찰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이야기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돌아오고 이런 상황 자체를 탈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분노, 불만 이런 게 강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또 사고를 쳤어요. 예? 무슨 사고요? 고등학생이요? 너무 가슴이 뛰는 일이 없다 보니까 다들 지쳐 있었어요. 그때 저는 부반장이었습니다, 학급에. 네. 부반장의 어떤 책임감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가슴 뛰게 해줘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축구부에 있는 현우라는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자기가 축구부 운동실에 경경 화약이 많이 있다. 빵 하는 거 있잖아요. 빵 쏘는 거. 예. 그걸 가져올 테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이들 좀 깜짝 놀라게 해주는 퍼포먼스를 좀 해보자. 그때까지는 그 위력이 얼마나 센지를 몰랐어요. 그게 이제 제 손에서 터지면서 이 세 손가락에 그 살이 거의 다 날아가고 아주 뭐 피바다가 되고. 와우.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제 삶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동안은 오직 남탓만 했었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무엇보다도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 죄송스러움, 넉넉한 상황도 아니셨고 뭐 수술비며 뭐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은 뻔하잖아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 죄를 갚기 위한. 그때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안 드는 대학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찾았던 제 가슴을 뛰게 하는 팜플렛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경찰대. 뭐냐면 그래서 제가 경찰대학을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네. 아서라 말아라 생각도 말아라. 자격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갈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이제 반항심을 가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결국 합격을 했거든요. 제가 누워 있었을 때로부터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치렀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그걸 공부하다 합격하신 보니까.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일차를?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으로 야. 시험을 쳐야 했기 때문에 왼손으로 대학 가셨네. 왼손으로 풀어서 나 왼손으로 사수했는데. 너 왼손잡이잖아. 그런데도. 경찰대학에 들어가서도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4년을 보냈어요. 특히 이제 법의학, 법과학, 과학수사 이런 것들 배우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경찰관이 되고 아주 만족하고 살아왔는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그 당시 이제 9차 사건 발생할 때 화성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거친 범죄고 야외에서 벌어졌고 무모했고 현장에도 증거도 많이 남겨 있었고 그런데 전혀 꼬리조차 잡지를 못한 거예요. 자괴감을 크게 느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냐면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입시 시험지요? 입시 시험지요. 전무후무한 사건인 거죠. 전국의 모든 대학 입시가 무기한 연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와. 결국 이 사건도 미제로 끝났어요. 못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1년에 2개의 커다란 미제 사건을 겪고 너무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의 분위기와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성폭력 범죄가 그 당시엔 친고죄였었는데 제가 검거한 강간범이 너무 희죽희죽 웃으면서 너무 여유 있게 그 조사에 응하길래 이거 뭐야 이 자식? 라는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별명이 부천 황태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이런 형태의 성폭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돈 주고 합의해가지고 전부 기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예, 친고죄니까. 그 사건도 그러리라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모르고요. 넌 걸렸어 임마. 그리고 이제 다 순순히 또 자백도 하고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하니까.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지. 근데 결국 딸 손을 붙들고 와서 저는 꼭 처벌해 주세요 하고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가 며칠 뒤에 혼자 찾아오신 거예요. 또 다른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소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경험들 이런 걸 겪으면서 너무 힘들고 자괴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경찰 조직의 어떤 그 계급주의적인 분위기와 문화 여기에서도 많이 답답함을 느꼈을 때 하나의 또 사건 같은 공무원 대상으로 국비 유학 시험이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응시하라. 뭔가 저는 가슴 떨림을 느꼈어요. 그 공문을 보는 순간 아 셜록 홈즈를 찾아가야 되겠다. 아하. 제대로 된 그 범죄 수사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죽어라 공부를 한 거죠.
그랬는데 또 기적처럼 어. 예. 몇 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경찰에서 3명, 와. 경찰 전체에서 3명. 그중에 제가 3등. 가까스로. 진짜 턱걸이네. 어디로 가신 네.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갔죠. 셜록 홈즈를 찾으러 예. 베이커 스트리트. 저한테는 오직 셜록 홈즈밖에 없었어요. 우리 때는 셜록 홈즈예요, 맞아요. 예. 네, 셜록 그러니까 홈즈. 무조건 영국이고 범죄 심리, 범죄 수사 기법 관련된 학과를 개설한 곳이거든요. 엑시터 대학교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이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것이 알고 싶다. 네네네. 그 당시 부산 경남 일대에서 발생했던 정두영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라고 해서 또 운명처럼 온 거죠. 예.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더니 한 번도 이런 분석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봐주시고 자주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가슴 뛰고 재미있는 프로파일러 또 경찰대학 교수로서의 길을 걸어오다가 그 모든 걸 또 다 포기하고 던지는 사고를 또 저지르게 되죠. 예, 2012년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오피스텔 안에서 여론 조작,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 오피스텔 문을 못 열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이제 뜬 거죠. 그건 하나의 범죄 혐의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의 그 대국민 신뢰란 문제가 얽혀 있고 원래 당연히 주어져야 할 그 수사권을 주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또 이러한 권력형 사건 앞에서 경찰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수사권 독립의 길은 멀어져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강하게 경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올렸다가 왜 경찰대학 교수가 야당 편을 드느냐?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듣게 된 거죠. 저로서는 억울하고 전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 하나는 모든 SNS 닫아버리고 그냥 잠수 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럼 그럴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의라든지 표현의 자유. 나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는데 나마저 침묵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때도 당연히 가슴이 뛰죠. 다른 종류의 가슴 뛰는 현상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제 결정은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정의롭게 그리고 떳떳하게 옳고 그름을 이해보다 더 앞에 내세우고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경찰대학 교수직을 사직을 하고 그야말로 뭐 백수로 광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나중에도 저한테 가장 많이 집중된 것은 뭐냐면 그게 당신의 삶이고 그게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다? 좋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가장으로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것이 만약에 무모한 혼자만의 가슴 뛰임을 노린 결정이라면 그것은 만용일 것이고 내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준비가 있다면 용기일 수가 있고 오히려 도전일 수가 있다. 둘 중에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프로파일러시니까 사실 또 그런 재밌는 사건 하나 또 하나 얘기해 주시면 실제로 뭐 예. 재밌는 거는 좀 아니고요. 재미라기보다는 예. 예. 인상적인. 인상적인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조금 너무 그 공포감을 드릴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여름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살인 사건은 대개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뭐 원한, 치정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돈이 거액이 걸려 있거나 또는 이제 약에 취한다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아닌 한 일어나기 어려운데 그러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사건이 계속 생기는 거죠. 수법이 유사하고 흔적 등을 봤을 때 동일범의 소형이 분명한데 이 피해자와 이 범인 사이에 여러 피해자인데 같은 원한이나 금품이나 이런 것들이 얽혀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다른 커다란 거액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현장에 현금이 있는데도 놔두고 갔어요. 범행 수법은 너무나 잔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통의 살인 사건이 아닌 이상 심리를 가진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 시기에
또 유사한 형태의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살인 동기에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데 너무 방식이 달라요. 집 안과 거리, 둔기와 얘기, 그다음에 대상도 다르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한 사람의 연쇄살인범이 전혀 다른 수법과 방법으로 동시에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다닌 예가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범죄 심리학적으로, 프로파일링적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이 횟수를 달리 해가면서 변화시켜 나갈 수는 있지만 동시에 행해지면서 그런 완벽한 다른 방식이 사용된다? 이건 서로 다른 두 명의 연쇄살인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동시에 두 명의 연쇄살인범이 이러고 다닌다? 엄청난 그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사건을 봤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 해결이 됐죠. 두 사건 모두 서로 별개의 사건이고 한쪽은 유영철이고 다른 쪽은 정남규다. 예, 죽였어요.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오히려 이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뉘우침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며 범행 동기를 털어놨습니다. 근데 이 정남규라는 그 이 연쇄살인범을 면담을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럼 이런 살인을 했느냐?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고 그랬더니 정남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프로파일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알려주죠. 내가 왜 그랬는지. 본인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럼 매일 살인을 하냐? 아니잖아요. 늘 살인을 하고 살아왔냐?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날은 살인하고 어떤 날은 살인을 안 하고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은 어느 날은 일어나면 이 뱃속, 가슴 깊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 뭔가 묵직한 게 우욱 하고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그게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든 이걸 털어내야 하는데 다른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 마주치는 사람을 살인을 했는데 그때 이게 싹 사라지는 느낌을 얻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리고 나서 법정에서 정말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에게 나를 빨리 사형시켜달라. 사형. 예. 안 그러면 난 지금이라도 또 살인을 하고 싶어서 죽겠다. 나를 내보내주면 나는 100% 또 살인을 한다. 지금도 피냄새가 그립고 이런 이야기를 공판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막 너무 무서워. 경환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교도소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살이라고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보냐면 정남규가 결국은 살인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못 찾으니까 교도소 안에 갇혀 있으니까 살인을 못 하니까 자기 자신을 살해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 주장에 따르자면 어렸을 때 이웃집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그 충격으로 좀 침울하고 다운돼 있는데 친구들이 따돌림을 하고 갈취하고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자신이 커다란 그 충격, 우리 흔히 뭐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고 그 무고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하시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개인의 범죄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 배경, 우리 사회 모습 이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낀 사건이었습니다.